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41살인 강민수라고 합니다.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고 아내 유진이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요즘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일하고 유진이는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미용실 일을 하거든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사실 주말 부부가 된 건 4년 전부터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저도 따라 올라와야 했거든요. 그때 유진이는 동네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서울로 따라오라고 하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유진이가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만 일하고 생각하고 주말 부부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4년이 흘러버렸네요. 처음 1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경기도로 내려가서 일요일 밤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기차비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유진이도 처음에는 많이 외로워했어요. 전화통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했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익숙해졌어요. 유진이는 미용실 일에 점점 더 열중하기 시작했고 저도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각자의 리듬을 찾아갔죠. 오히려 주말에 만나는 게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평일에는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그동안 못한 얘기들을 실컷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요. 유진이가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다가 최근에 드디어 디자이너로 승급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요. 미용실 보조일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손님들 눈치도 봐야 하고 선배 디자이너들한테 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유진이는 한 번도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오히려 언젠가는 내가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면서 의욕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유진이가 드디어 디자이너가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에는 축하한다고 비싼 꽃다발을 주문해서 미용실로 배송시키기도 했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전화로 울먹이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진이한테서 뭔가 달라진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디자이너가 되어서 자신감이 생긴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화장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간혹 특별한 날에만 립스틱 정도 바르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은 아침부터 화장을 꽤 진하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블러셔까지 정말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화장하는 시간도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옷차림도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평상시에는 편한 트레이닛이나 청바지를 주로 입었는데 요즘은 원피스나 치마를 자주 입고 다니더라고요. 색깔도 화사한 색깔들로 골라 입고요. 핑크색, 하늘색, 연두색 같은 밝은 색상들을 선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검은색이나 회색 같은 무난한 색상만 입었는데 말이에요. 신발도 바뀌었어요. 평소에는 운동화나 편한 플랫슈즈만 신었는데 요즘은 하이힐을 신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용사도 이미지가 중요하다면서 농담처럼 말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하이힐만 신고 다니더라고요.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헤어스타일도 자주 바뀌었어요. 미용사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컬을 넣어보기도 하고 색깔을 바꿔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시도하더라고요. 매주 만날 때마다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거울 앞에서 셀카를 자주 찍는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사진 찍는 것도 귀찮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사진 찍지 말라고 도망다니기까지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장대 앞에서도, 현관 거울 앞에서도, 심지어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도 계속 폰을 들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각도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요. 옆모습도 찍고, 정면도 찍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도 찍고요. 한 번에 몇십 장씩 찍어서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몇 장만 고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10년 넘게 같이 살았던 아내인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라고 물어봤더니 유진이가 웃으면서 미용실에 셀럽 고객들이 많이 와서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디자이너가 되니까 고급 고객들이 많이 온다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오고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온다면서 신이 났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실제로 미용사라는 직업이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고객들한테 신뢰감을 주려면 본인부터 깔끔하고 세련되게 보여야 하는 게 맞고요. 특히 고급 고객들을 상대하려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사실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겼죠. 게다가 유진이가 그동안 미용실 보조로 고생했으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되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유진이의 미소가 예전과는 다른 의미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도요. 그 셀카들이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평일 휴가를 하나 낼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 보상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유진이한테 깜짝 방문을 해본 지가 한참 됐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가끔 그랬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면 유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진이한테는 말하지 않고 일부러 경기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유진이 놀라는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이런 깜짝 방문을 하면 유진이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깜짝이야! 라면서 뛰어와서 안기기도 하고 왜 미리 말 안 했어? 라면서 입으로는 투정하지만 표정은 환하게 웃곤 했어요. 미용실 앞에 도착해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유진이가 한 남자 고객의 머리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말이에요. 그 남자도 거울을 통해 유진이를 보면서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다 표정이 굉장히 밝고 즐거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손님이니까 친절하게 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서비스업이니까 밝게 응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그냥 친절한 것과는 다른 뭔가 더 친밀한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남다르다고 할까요? 마치 오래된 친구들 사이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그 남자는 키가 꽤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이었어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몸매였죠. 얼굴도 잘생겼고 옷차림도 꽤 비싸 보이는 브랜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도 차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유진이는 그 남자의 머리를 자르면서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가끔씩 그 남자가 하는 말에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요. 그런 유진이의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였어요. 저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유진이가 그 남자를 샴푸실로 안내하더라고요. 샴푸하러 가실까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서 에스코트 하듯이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 다른 손님들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성스러워 보였거든요. 저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일하던 직원이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의 표정이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샴푸실 쪽에서는 유진이와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평소 유진이의 웃음소리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감미로운 소리였거든요. 마치 연인끼리 장난치며 웃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샴푸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유진이가 그 남자의 머리에 샴푸를 발라주면서 귀에 뭔가를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어요. 거의 뺨과 뺨이 닿을 정도로요. 그리고 그 남자가 몸을 살짝 움직일 때마다 유진이의 어깨와 부딪히는데 유진이가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더라고요. 심지어 그 남자의 목 뒤쪽을 만지면서 "여기 좀 뻣뻣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마사지까지 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유진이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라고요. 웃고 있던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요. 그 남자도 거울을 통해 제가 서 있는 걸 보고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유진이가 급하게 "여보, 왜 갑자기?" 라고 물어봤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깜짝 방문하려고 했는데 "바쁜 것 같네"라고 말했죠. 그 남자는 서둘러 "죄송합니다. 단골이라서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뭔가 변명하는 것 같았어요.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유진이는 급하게 샴푸를 마저 해주면서 "손님이니까 친절하게 해드려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들렸어요. 평소에는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남자가 샴푸를 마치고 일어날 때 유진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면서 또다시 가까이 다가가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의 손이 유진이의 허리 쪽을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마치 익숙한 동작처럼요. 저는 그 모든 걸 다 봤어요. 두 사람의 거리감, 자연스러운 스킨십, 친밀한 분위기, 그리고 제가 나타났을 때의 당황한 반응들을요. 그때까지도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어요. 그 남자는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올게요라고 하면서 유진이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단순히 예약을 잡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약속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유진이도 "네, 같은 시간에 오세요라고 대답하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억지로 짓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남자가 나가고 나서 유진이가 저한테 "갑자기 왜 와?" 라고 물어봤는데 예전 같았으면 기뻐할 일인데 오히려 귀찮아하는 투였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라고 하면서 약간 짜증내는 기색까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보고 싶어서 왔는데 바쁘면 그냥 갈게라고 했죠. 그랬더니 유진이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급하게 말을 돌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상태였어요. 미용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유진이의 당황한 표정, 그 남자와의 친밀한 분위기, 그리고 제가 나타났을 때의 어색한 반응들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진이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예민해 보이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다녀왔어라고 밝게 인사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날은 묵묵히 신발만 벗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오늘 미용실에서 본 그 남자분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단순한 궁금증으로 물어본 거였는데 유진이의 반응이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왜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 나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평소 유진이는 목소리를 높여서 화내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방해했다고? 깜짝 방문한 게 방해야? 라고 제가 되물었더니 유진이가 더 흥분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손님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 내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해 보이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유진이는 제가 깜짝 방문하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손님이니까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걸로 뭘 의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더 높이더라고요. 저는 의심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 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유진이가 먼저 의심이라는 단어를 꺼내니까 더 이상해졌어요. 왜 유진이가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와.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말고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고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유진이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예약이 많아서라고 하면서요. 예전에는 보통 6시쯤 들어왔는데 이제는 7시, 8시까지도 안 들어올 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저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각자 폰을 보곤 했는데 이제는 다른 방으로 가서 보거나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폰이 울리면 급하게 다른 방으로 가서 받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폰이 울렸는데 제가 대신 받으려고 하니까 유진이가 황급히 달려와서 내가 받을게 라고 하면서 폰을 낚아채듯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밤에 잠들 때도 평소와 달리 폰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더라고요. 예전에는 충전기에 꽂아두고 잤는데 이제는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두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새벽에 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면 몰래 일어나서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유진이의 변화가 너무 이상해서 몰래 유진이의 SNS를 확인해봤어요. 평소에는 음식 사진이나 일상 사진을 올리곤 했는데 요즘에는 미용실에서 찍은 셀카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매일 올릴 정도로요. 그런데 댓글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최도현이라는 이름으로 된 계정에서 오늘도 예쁘네요. 머리 스타일 정말 잘 어울려요. 미인이시네요. 이런 댓글을 계속 달아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댓글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더 개인적인 느낌의 댓글들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최도현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들어가 봤어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날 미용실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어요. 근육질 몸매에 잘생긴 외모, 그리고 비싼 차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벤츠, BMW 같은 고급 외제차들 말이에요. 명품 옷을 입고 찍은 사진들도 많았고요.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같은 브랜드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싼 식당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확실히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더 자세히 보니까 유진이의 SNS에 좋아요를 꾸준히 누르고 있었고 유진이도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서로의 게시물에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흔적들도 보였어요. 하트 이모티콘, 웃는 이모티콘, 박수 이모티콘 같은 것들로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최도현이 유진이의 사진에 오늘 헤어스타일 정말 예쁘네요. 누가 해줬나요? 라고 댓글을 달면 유진이가 제가 직접 했어요. 히읗히읗라고 대답하는 식이었어요. 단순한 손님과 미용사의 관계라면 굳이 SNS에서까지 이런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두 사람이 SNS에서 소통하기 시작한 게 대략 2달 전부터였어요. 그 시기가 정확히 유진이가 디자이너로 승급하고 나서부터였더라고요. 그리고 유진이의 외모 변화가 시작된 시기와도 일치했어요.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최도현의 피트니스 센터를 검색해봤어요. 꽤 큰 규모의 고급 피트니스 센터더라고요. 홈페이지에도 프리미엄 회원제, VIP 전용 공간 이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확실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같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동네 미용실에 다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돈이 많으면 강남이나 청담동 같은 곳의 고급 미용실에 갈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필 유진이를 지명해서 머리를 자르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유진이의 변화, SNS에서의 소통, 그리고 그날 미용실에서 본 친밀한 분위기까지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날 밤 유진이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9시가 넘어서였는데 오늘 VIP 손님이 늦게 와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이 조금 지워져 있었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어요. 새로운 향수 냄새였거든요. 향수 바꿨어? 라고 물어봤더니 손님이 뿌리고 간 향수가 묻었나 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유진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계속 의심이 들더라고요. 혹시 정말 다른 남자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섣불리 따지기도 어려웠어요. 그 다음 주 저는 다시 한번 평일 휴가를 냈어요. 이번에는 유진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미용실 주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어요. 뭔가 확실한 걸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용실 근처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미용실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였죠. 카페 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미용실과는 오래된 단골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미용실 직원들이 가끔 커피 주문하러 온다면서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장님한테 자연스럽게 제 아내가 저기서 일하는데 요즘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진 씨 남편분이시구나. 유진 씨 요즘 인기 많으시던데요. 특히 한 손님은 거의 매주 오시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주 오는 손님이요?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네, 비싼 차 타고 오시는 분이요. 키 크고 잘생기신 분. 항상 유진 씨만 찾으시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분명히 최도현이었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사실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보통 남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용실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항상 같은 시간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혹시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목요일 오후 3시쯤 오시던데요. 항상 그 시간에 미용실 앞에 차를 대놓으시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목요일에 다시 카페에 갔어요. 3시 조금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로 3시 정각에 검은색 BMW가 미용실 앞에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역시 최도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최도현이 미용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마치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미용실로 들어갔죠. 저는 카페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약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최도현이 미용실에서 나왔는데 유진이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미용실 뒤쪽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왜 정면 출입구로 나오지 않고 뒤쪽으로 갔을까요? 저는 급하게 카페를 나와서 미용실 뒤쪽으로 갔어요. 조심스럽게 모서리에서 살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정말 긴 포옹이었어요. 그리고 최도현이 유진이의 뺨에 키스를 하는 걸 봤어요. 유진이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다 웃으면서 뭔가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제가 걱정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유진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침착하게 지켜봤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두 사람은 약 10분 정도 더 그 골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졌어요. 최도연은 차를 타고 먼저 갔고 유진이는 다시 미용실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카페로 돌아가서 사장님께 부탁했어요. 혹시 미용실 쪽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실수로 뭔가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장님은 친절하게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라고 하시더라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직접 본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최도현이 미용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 그리고 유진이와 함께 뒤쪽으로 나가는 장면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다른 날의 영상이었어요. 사장님이 이전 영상도 볼까요? 라고 하면서 일주일 전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거기에는 더 노골적인 장면들이 있었어요. 미용실 뒤편에서 유진이와 최도현이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두 사람이 정말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장님께 이 영상들을 복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어요. 사장님도 상황을 눈치채시고는 참 안 됐네요 라고 하시면서 USB에 복사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4년 동안 주말 부부로 힘들게 지내면서도 유진이를 믿고 지냈는데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너무 허무했어요. 그날 밤 유진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지 못했거든요. 유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왔어라고 인사했지만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유진이가 그냥 평범했어. 손님들 몇 명 왔고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에 더 화가 났어요. 방금 몇 시간 전에 다른 남자와 포옹하고 키스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다니요. 목요일마다 오는 단골 손님 있다며? 라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라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냥 궁금해서. 어떤 손님이야? 라고 다시 물었더니 그냥 사업하는 분이야. 머리 자주 자르러 와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유진아,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진이가 무슨 숨길 게 있어? 당신 요즘 왜 그래? 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그 최도현이라는 사람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유진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 라고 하면서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유진이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유진이도 눈치챘다는 것도요. 유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했더니 유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얼마나 됐어? 라고 물었더니 2달. 아니야, 1달 정도.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더 실망했어요. 증거 다 있어라고 말했더니 유진이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유진이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미용실에서 본 것들, CCTV 영상들, SNS에서 확인한 것들을 다 말했죠. 유진이는 계속 울면서 정말 죄송해, 용서해줘라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넌 손님한테 서비스로 사랑도 주냐? 라고 물었더니 유진이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유진이는 밤새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유진이가 한 달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본 증거들로는 분명히 더 오래됐을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어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과연 유진이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도현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간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고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하더라고요. CCTV 영상, 사진 자료, SNS 대화 내역 등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최도현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귀하가 제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요. 내용 증명에는 구체적인 증거들도 언급했어요. 몇 월 며칠 미용실 뒤편에서의 포옹과 키스 장면이 CCTV에 기록되어 있으며 SNS를 통한 부적절한 소통 내역도 보관하고 있다고 명시했죠. 최도현은 내용 증명을 받고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럼 법정에서 만나죠.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모든 증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최도현의 목소리가 급격히 작아지더라고요. 잠깐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어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죠.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에 최도현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보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변호사도 증거가 명확해서 변론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최도현은 합의를 제안했어요. 위자료를 지급할 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천만 원을 제안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다고 했죠. 협상 끝에 3천만 원에 합의했어요. 그리고 최도현은 앞으로 유진이와 일체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줬어요. 만약 다시 연락할 시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하겠다는 조건까지 넣었죠. 유진이에게도 협의 이혼을 요구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죠. 유진이는 계속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어?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진이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빌지 않더라고요. 아마 정말 끝이라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리고 저는 미용실에도 신고를 했어요. 직장 내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으로요. 물론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했고요. 미용실 원장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증거를 보고는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 미용실에서 일어났다니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면서 유진 씨는 즉시 해고 처분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에게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용실에서는 유진이를 당일 해고했어요. 10년 넘게 다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죠. 그것도 불륜 때문에요. 동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지 상상이 됐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최도현의 피트니스 센터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제가 직접 퍼뜨린 건 아니지만 미용실 쪽에서 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 같았어요. 기혼 남성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면서 회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성 회원들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그런 사람한테서 운동을 배울 수 없다면서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최도연의 피트니스 센터도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됐어요. 저는 SNS에도 글을 올렸어요. 물론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상간남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으로요. 머리는 다시 자라도 배신은 자라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법원 판결문 사진을 올렸어요. 그 글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공유도 많이 됐어요. 사이다 복수다, 잘했다. 배신자들은 다 그렇게 당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복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미용실에 불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동료들도 유진이를 감쌌지만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모두 등을 돌렸어요. 특히 미용실 사장님이 가장 화를 냈어요. 우리 미용실 이미지가 망쳤다면서 정말 분노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동네에서 나름 평판이 좋았던 미용실이었는데 불륜 스캔들로 이미지가 실추됐으니까요. 유진이는 해고 통보를 받은 그날 미용실에서 짐을 싸면서 울었다고 해요. 동료들은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면서 비난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 고객들도 하나둘씩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반응이 차가워졌어요. 특히 VIP 고객들이 대거 이탈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곳에서는 머리를 할 수 없다면서 다른 미용실로 옮겨갔어요. 결국 미용실 매출도 크게 떨어졌어요. 사장님은 유진이 때문에 미용실이 망할 뻔했다면서 정말 화를 냈어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다짐을 받았다고 해요. 최도연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이 계속 탈퇴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거든요. 특히 여성 회원들이 거의 다 그만뒀어요. 불륜남한테서 운동 배우기 싫다면서요. 남성 회원들도 많이 떠났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새로운 회원 가입도 거의 없어졌어요. 결국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최도연은 제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소문을 좀 진정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소문을 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퍼진 거다라고 말했죠. 자업자득이다라고 덧붙였어요. 실제로 저는 직접 소문을 퍼뜨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을 뿐이에요. 누군가 물어보면 솔직하게 답변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거죠. 최도연의 피트니스 센터는 결국 3개월 만에 폐업하게 됐어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유진이의 상황도 비참했어요. 해고된 후 다른 미용실을 알아봤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미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져서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혔거든요. 결국 유진이는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집에서 나가야 했으니까요. 혼자 살면서 다른 일을 찾아야 했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미용사 말고 다른 기술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유진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면서 울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이미 끝났다고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일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에 유진이의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이가 요즘 술만 마신다면서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니까요. 유진이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퍼졌거든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는 SNS에 복수 완료라는 글을 올렸어요. 배신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속 시원하다, 사이다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 글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어요.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불륜 복수 성공 사례로 회자됐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할 걸 그랬다. 배신자들은 다 이렇게 당해야 한다. 잘했다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유진이가 떠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유진이의 친정 어머니한테서였는데 유진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연락이 안 된다면서 걱정하고 계셨어요. 저도 모릅니다. 이혼했으니까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가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유진이가 잘못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하시면서 저를 원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유진이가 먼저 배신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후에 유진이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힘이 없고 지쳐있는 목소리였거든요. 민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정말 힘들어.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라고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이유가 없어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여야지라고 덧붙였죠.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더니 유진이가 연락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 혼자 다 책임지고 있다면서 원망하는 톤이었어요. 그럼 그 남자한테 도움을 요청해봐. 같이 잘못한 사람이니까라고 했더니 그 사람도 지금 힘들어. 사업이 망했다고 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그럼 둘 다 자업자득이네라고 말했어요. 조금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라고 유진이가 울부짖었지만 저는 늦었어. 이미 끝난 일이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과연 이게 맞는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며칠 후에 유진이의 친구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유진이가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많이 힘들어한다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유진이가 선택한 삶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동정할 이유도 도와줄 이유도 없었거든요. 배신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유진이의 SNS를 확인해 봤어요. 계정은 아직 살아 있었는데 예전처럼 화사한 사진들은 없었어요. 대신 암울한 글들만 가끔 올라와 있더라고요. 힘들다, 후회된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댓글도 거의 없었고 좋아요 수도 몇 개 안 됐어요. 예전에 수백 개씩 달렸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유진이가 어떤 술집 화장실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화장이 번져 있고 표정도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 사진 밑에 그 남자. 돈 많은 줄 알았지. 라는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최도현이 처음에는 돈이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허상이었던 모양이에요. 피트니스 센터도 겉으로만 화려했고 실제로는 빚이 많았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약간의 안쓰러움은 느꼈지만 그래도 동정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상간담 소송에서 받은 3천만 원 배상금은 의미 있게 사용했어요. 일부는 홀로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로 쓰고 나머지는 제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으로 저축했어요. 유진이와의 이혼도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됐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유진이는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해서 거의 백기투항하다시피 했거든요. 가장 만족스러운 건 불륜 사실이 기사화된 거였어요. 지역 언론에서 미용실 불륜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 물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에 유진이의 친정에서도 연을 끊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가문의 수치라면서 유진이와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까지 버림받은 셈이죠. 최도현도 결국 지역을 떠났어요. 피트니스 센터 폐업후에 빚까지 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듯이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새로 이사한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에요. 무엇보다 거짓말과 배신이 없는 평화로운 공간이라는 게 좋아요. 요리도 새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외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이제는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있어요. 물론 쉽게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는 즐거워요. 회사 동료들도 제 상황을 알게 된 후에 많이 위로해줬어요. 잘 정리했다, 시원하게 복수했다면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나도 그렇게 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동료도 있었어요. 온라인에서도 제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불륜 복수 성공 사례로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사이다 복수, 속 시원하다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서 개인 메시지가 많이 와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거나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껴요. 최근에는 유진이의 근황도 가끔 들려와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미용사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하는 거겠죠.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셈이에요. 그래도 저는 전혀 안쓰럽지 않아요. 자신이 선택한 결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었으니까요. 최도연은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아마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을 거예요. 3천만 원이나 물어줬으니까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컸을 테고 사업도 망했으니까 재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올린 SNS 글들은 지금도 계속 공유되고 있어요. 머리는 다시 자라도 배신은 자라지 않는다는 문구가 특히 인기가 많아서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더라고요. 불륜당한 사람들의 명언처럼 회자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웹툰을 그려서 올리기도 했어요. 물론 허락받고 그린 건데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현실 복수 스토리 사이다 웹툰이라면서 조회수가 엄청 나왔어요. 그 웹툰을 보니까 제 이야기가 더 드라마틱하게 각색돼 있더라고요. 실제보다 더 극적이고 복수도 더 화려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핵심은 똑같았죠.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법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법적 지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상간남 소송,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등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법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법무사 자격증에도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나이가 40을 넘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거고요.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일에 집중하게 됐거든요. 집에 가도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동료들은 이혼하고 나서 더 열심히 일한다면서 농담하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건 맞아요. 더 이상 집에서의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일이 더 즐거워졌어요. 마지막 장면, 저는 새 아파트 작은 식탁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어요. 메뉴는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에요. 서툴지만 나름 정성스럽게 만든 거죠.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로워요. 거짓말과 배신이 없는 진정한 평화 말이에요.
폰을 보니까 오늘도 제 이야기에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 정말 멋진 복수였다. 나도 당당하게 살아야겠다는 내용들이에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머리카락처럼 자를 수 없다고 하지만 배신은 가위로도 마음으로도 자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른 자리에는 새로운 것들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됐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풍경 속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살짝 알려주시면 더 가까이서 여러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